현재 지구 전체 석유 공급량의 20%가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에서 쉽게 놓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물길 너머에 붙잡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매일 수백만 배럴의 연료를 실은 대형 유조선들이 이 21마일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적어도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군사 공격과 해상 기뢰가 이 수로를 봉쇄했고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 경로나 예비 계획이 없을 수 있죠? 전 세계 공급망이 이렇게 빠르게 붕괴되면 대중은 즉시 해결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았고 수에즈 운하를 위해 사막을 개조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이 건너편이 보일 정도로 좁은 물길에 달려있다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그냥 운하를 파거나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것은 단순히 흙을 옮기는 것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해낸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구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에는 거대한 함정이 있고 누군가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지구상 그 어디와도 다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들 중에 속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매일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사막에서 퍼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액체 에너지로 대륙을 따뜻하게 하고 화물 선단을 움직이며 전 세계 전력망을 가동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현대 세계의 심장과도 같지만 그 지리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은 사실상 폐쇄된 분지로 안팎으로 드나드는 유일한 좁은 통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점이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만들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만은 여러 개의 큰 입구가 있어서 선박들이 바다로 드나드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와 쿠바 사이 또는 멕시코와 쿠바 사이를 통해 카리브해와 그 너머의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유조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이 지역을 떠나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외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곳을 전략적인 병목 지점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병목 지점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와 전 세계 액과 천연가스 LNG 거래의 20%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협은 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각각 20마일 너비의 출항 및 입항 항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이 두 항로는 20마일 너비의 중간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이 항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박들이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방해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는 해협 전체를 막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좁은 항로에 집중하기만 해도 단 하룻밤 만에 엄청난 양의 무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한 일입니다. 기뢰,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많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값비싼 자산과 수십 명의 선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고 보험사들 역시 그 항로를 항해하려는 선박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데 훨씬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가가 급등했고 대륙 전체의 경제가 전례 없는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위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세대만 해도 최소 4번이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해협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을 해냈으니까요. 수세기 동안 지리적 요인이 세계 무역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들이 아프리카를 완전히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마일을 항해하며 몇 주 동안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박과 선원들이 남아프리카 남단의 악명 높은 희망봉을 항해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해류와 악천후가 겹쳐 치명적인 항해 조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해적도 있었고
수많은 선박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납치되고 화물이 도난당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이 항로는 아프리카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선박을 이동시키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1869년 10년간의 긴 공사와 사막 개간 끝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는 새로운 항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항로에서 수천 마일과 몇 주에 달하는 시간을 단축시켰고 국제 무역에 전례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운하는 전 세계 무역의 약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선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려면 남아메리카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박들은 케이프홈과 드레이크 해협 같은 남아메리카 남부 해안에서 거친 물살, 높은 파도, 그리고 강한 바람을 헤치고 항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앙아메리카를 가로질러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고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선박이 아메리카 대륙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역사는 해상 요충지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대륙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렇게 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페르시아만 위기의 해법은 분명해 보이지만 중동은 우리의 기술력에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되돌아보면 두 운하 모두 꽤 명확한 위치에 건설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운하를 낼 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홍해 북단이 지중해 남쪽 해안에서 불과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생각 자체는 적어도 논리적이었습니다. 파나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50마일의 땅이 한쪽의 태평양과 다른 쪽의 카리브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관찰자라도 지도를 보면 이곳이 두 바다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만은 거의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마치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아서 오직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나가 아라비아해로 흘러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북쪽에는 카스피해가 있는데 이곳은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거기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려면 이란의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수백 마일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 해협이 봉쇄된 이유를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선택지가 아닙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지만 그것 역시 페르시아만과 연결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려면 운하를 여러 나라를 가로질러 건설해야 할 텐데 아마도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잠재적으로 시리아와 레바논 또는 이스라엘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작업과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남쪽에는 페르시아만과 아덴만 또는 아라비아해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등 여러 나라에 속한 수백 마일에 달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5년 9월 한 연구에서는 카타르 바로 남쪽의 사우디 해안에서 시작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질러 예멘 국경을 넘어 예멘 해안까지 이어지는 950km 길이의 운하를 제안했습니다. 전체 비용은 800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그것도 낙관적으로 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저자들은 이 운하의 긴 양쪽 뚝을 따라 새로운 해안마을, 도시, 리조트 건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 소식이 없었고 그 프로젝트도 더 라인이나 베가스 루프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상 전체 걸프만이 막다른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회로도 없고 숨겨진 통로도 없으며 다른 중요한 바다와 분리된 좁은 육지도 없고 운하를 건설할 만한 뚜렷한 장소도 없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산담 반도입니다. 아마도 유일하게 그럴듯한 방안은 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운하를 건설하는 것일 겁니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뻗어나가 있으며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에 의해 나뉘어 있고 북쪽 끝에는 오만의 월경지가 있습니다. 무산담 반도는 가장 좁은 곳이 불과 수십 마일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곳을 가로질러 도랑을 파면 이란 군대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수로가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무력화시켜 이란이 유럽 둥지로 향하는 석유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된 이집트의 부드러운 모래도 아니고 파나마와도 전혀 다릅니다. 이 반도는 매우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험준한 산들로 이루어진 요새와도 같으며 자발 아라림과 같은 일부 산들은 해발 6,600피트가 넘습니다. 이 산들은 반도 전체를 완전히 뒤덮고 있어서 이곳이 인구가 매우 희박한 지역인 이유입니다. 여기저기 작은 정착지와 마을만이 산봉우리의 그림자 아래에 점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의 북쪽 끝에 위치한 해안 오아시스 하삽과 함께 말이죠. 여기에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현대공학의 놀라운 업적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산단 반도를 가로지르려면 50마일이나 60마일 길이의 운하만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건설 인부들은 반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수마일에 걸쳐 두꺼운 암석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 전체를 완전히 없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형이 거칠고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설령 건설자들이 그곳을 통과할 방법을 찾는다 해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단순한 직선 운하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연 지형에 맞춰 이리저리 좌우로 방향을 틀어가며 운하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50마일짜리 우회로가 순식간에 수백 마일에 달하는 미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약 120마일 길이의 수에즈 운하, 나 50마일 길이의 파나마 운하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복잡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비용도 따라오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는 약 1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2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약 3억 7,500만 달러를 썼고 이는 오늘날 가치로 80억에서 9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약 5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산단 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는 단지 몇십억 달러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 달러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최소한 1000억 달러, 즉 12자릿수의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2000억 달러 이상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건설 비용일 뿐입니다. 그 금액에는 유지보수나 보안 같은 추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고도차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땅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대부분 평평했거든요. 덕분에 수에즈 운하는 관문이 필요 없습니다. 선박을 여러 위치에서 위아래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쭉 항해하면 됩니다.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에 운하를 건설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지형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선박이 운하를 건너는 동안 오르내릴 수 있도록 크고 복잡한 관문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문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죠. 예를 들어 관문을 채울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운하는 극심한 더위, 강한 햇빛, 가뭄이 계속될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이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무산단 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동화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논의를 위해 그 운하가 실제로 건설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며 수년, 아니 더 가능성 있게는 수십 년에 걸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봅시다. 마침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해서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전체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이 운하가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고 해도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이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 운하도 상대적으로 좁고 선박들이 반대편으로 통과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예측 가능한 항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운하도 호르무즈 해협과 똑같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운하도 방해하거나 차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잘 배치된 미사일 몇 기나 심지어 미사일 발사 위협만으로도 또 다른 국제적 위기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던 똑같은 문제들이 무산단 문화 전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박들은 다시 한번 그곳을 항해하기를 두려워할 것이고 보험사들 역시 다시 한번 보장 제공을 꺼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와 LNG의 20%가 다시 한번 걸프 지역에 갇혀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데 의존하는 나라들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운하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수년간의 시간, 노력, 자원을 들여 건설한 또 다른 병목 지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1,000억 달러짜리 운하의 경제성이 무너지면 대중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애초에 선박을 써야 하냐고 말이죠. 왜 그냥 대형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로로 석유를 직접 홍해나 다른 주요 해역 혹은 유럽 국가들로 바로 보내지 않는 걸까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대규모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트 웨스트 원유 파이프라인, 즉 페트로라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방에서 홍해까지 약 750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아무리 길고 큰 파이프라인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파이프라인조차도 하루에 몇 척의 대형 유조선과 비슷한 양의 석유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좋을 때는 하루에 100척이 넘는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은 건설, 확장, 유지관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공격이나 사보타주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상 석유 무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몇 야심찬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구상 단계의 프로젝트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석유 무역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오직 이 해역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한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가는 경로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역 내의 작은 긴장조차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의 여파가 일상생활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요소보다도 지리적 요인이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인류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만의 석유가 있는 한 세계 경제는 지리적 요인에 인질로 잡혀있는 셈입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왜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두려워하는가를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